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신내선의 식탁 2024 총선 레이더 최병천 수장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 전에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20만 명을 향해서 좀 달리도록 지지해 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좋아요, 슈퍼챗 쏴주셔도 됩니다. 저희 최병천 소장님 출연료를 좀 넉넉히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못 드리고 있어서 출연료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총선 오늘 레이더의 이름을 완전 정복편으로 잡았거든요. 네.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이죠. 저희 비슷한 옛날 사람인데요. 네. 완전 정복 동아정가. 그러니까요. 네. 디데이가 7일 남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늘부터 목요일이잖아요.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투표니까 사실상 6일 남은 6일 남은 거여서. 거고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해도 발표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은 알아요. 일단 여론조사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보도의 행간을 읽으시면 돼요. 뭐가 이렇게 숫자는 못 나오지만 뭐가 기류가 어쩌고 저쩌고.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오늘 이야기 제목을 유권자맘 돌리기 안간힘 쓰는 대통령실 이렇게 잡았어요. 사실 4월 1일 만우절날부터 시작을 해서 불과 3일 동안 참 제 눈에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네. 날짜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일부러 만우절 날 그러니까요. 한 거 자체가. 그래서 대국민 담화 내용은 최소 2,000명이다. 네. 이게 대국민 담화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네. 최소 2,000명이다. 대통령실이 낸 거는 인원 재조정도 가능하다. 그럼 두 가지를 합치면 3,000명, 4,000명, 5,000명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합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 만우절스러운. 진짜 뭘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는 그걸 보면서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네. 대국힘 담화를 했다. 자꾸 귀찮게 전화하지 마라. 자꾸만 인원 조정하라고 나한테 얘기 좀 하지 마라, 이 자식들아. 그랬더니 선대위원장께서 직접 멋이 중한 뒤 숫자가 뭐가 중요한데 이러면서 네. 막 그래서 했죠. 그 반응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이거였어요. 경향신문이 이름은 공개 안 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반응을 쓰는데 네. 날아오는 혜성 보며 멸종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 지금 국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 대국민 담화가 왜 중요했냐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의대 정원 극적 타결 변수가 그나마 좀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가 힘들어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뭔가 나오지 않나라고 싶었는데 너네 그딴 거 기대하지 마라는 이제 성격을 갖는 대국민 담화여가지고 네. 이게 지금 해성이 날라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제 해성 하나 더 던졌구나. 담화문까지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담화문도 정말 웃겼는 게 기자는 한 명도 없고 혼자. 네. 밀실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커다란 공간에서 혼자서 장작 51분간. 실제 표심에 긍정 부정 영향 없다. 없다가 제 생각입니다. 없다. 다만 플러스를 막아냈다.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거를 올라가는 걸 막아냈고 올라가는 걸 왜냐하면 막아냈다. 이미 여론조사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망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등을 기대했는데 반등하지 않는 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거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군요. 저는 두 번째 R&D 정책도 정말 기가 막혀요. 어제 발표됐는데 아니 예산을 역대 최고로 확대한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복원이 아니라 확대라고. 근데 이게 지금 카르텔 하면서 5조 원 깎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국회에서 5월쯤 되면 이제 이번에 국회는 바뀌지만 사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시작이 되는 때가 그점이에요. 그리고 9월이 이제 추경 예산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계는 이미 난리가 났는데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2027년까지 전체 지출 비용의 7%인가? 뭐 하여튼 이거를 과학기술 R&D 가겠다라는 중장기 발표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투표 일주일 앞두고 또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대한 권위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말을 약간 바꾸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네. 바로 전에는 뭐 긴축재정 같은 거 얘기하다가 긴축재정 한다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혜민 후보 조국혁신당 구글 출신의 그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과생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사실은 나이가 좀 불리해도 또 동의하는 약간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한꺼번에 5조를 축소를 했는데 오늘 어저께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그냥 막 들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날아오는 혜성을 보는 그 공룡의 심정 같은 게 아니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권자 마음을 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통령은 돌리지는커녕 돌리고 싶어하는 것도 맡고 있는 역할을 좀 하고 계시고 네. 한동훈 선대위원장 혼자서 지금 아주 그냥 식은땀을 흘리고 계시는 걸까요? 뭐 살려주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한 바로 직후에 나온 워딩이 재밌어요. 네, 2,000명 숫자에 연연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되게 재밌는 건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답답한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돌려서 말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아주 끝나면 두 분 관계 정말 이것도 한번 정말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론조사가 해도 발표를 못한다. 자, 지금까지 여론조사 판세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복수의 여론기관들 거를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텐데 네. 지난주에 이제 재미있게 분석을 잘 해주셨잖아요. 네. 한 주 정도 뭔가 업데이트 하실 내용을 좀 갖고 오셨어요? 막판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정권 견제론과 국정 운영 지지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역 후보를 누굴 찍을 거냐에서도 여러 군데서 민주당 후보가 많이 나오는 조사들이 네네. 상당히 있고요. 최근에 부산 한 바퀴 돌고 오신 분 만났는데 현장 분위기 정말 장난 아니라던데요. 그분은 약간 민주당 성향이신가요? 예, 그렇긴 네. 해요. 그런 근데 지금 분들이 좀 선거에 더- 관계하지는 않으시는데 네. 여행사 한번 쭉 도셨대요. 제가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부울경 의석수를 외웠다고 그랬는데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부울경 민주당 입장에서 부울경 의석수가 네. 빵빵빵빵 4, 2, 3, 8, 7이었어요. 그래서 4번 다 빵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3당 합당 이후에 그랬던 거고 4는 언제 됐냐면 되게 재밌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4가 돼요. 빵빵빵빵 4.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에 싸운다는 게 실은 이게 이제 부울경에서 계속 안 됐던 거랑 관련 있는 거잖아요. 8은 언제 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어떤 등장한다라는 게 예. 이게 노무현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과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 문재인의 두 분의 인생을 이렇게 맷돌로 갈아 넣어가지고 실은 된 걸로 봐야 되는데 네. 최종 결과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두 자릿수를 넘으면 네. 부울경제 두 자릿수를 넘으면 저는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경남에서 현역이 세 분이잖아요. 김해, 갑을, 양산을인데 창원, 성산, 그다음에 창원, 진해, 거제 세 군데 상당히 선전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이제 과거에 선전하다가 이긴 경우도 있고 선전하다 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6명 정도가 선전을 하고 있고 부산 지역은 좀 더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합계로 두 자릿수 넘냐 안 넘냐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만약에 두 자릿수를 넘게 되면 네. 정치인 김대중과 정치인 노무현이 평생을 인생을 갈아 넣어서 아주 오랫동안 소망했던 거를. 전국 정당의 꿈. 그게 실은 이제 실현 어느 정도는 한 절반 이상은 실현된 걸로 봐도 평가에도 인색한 평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덕은 사실은 지민 비조. 지민 비조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식 선대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명인데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안 보이는 선대위원장, 비공식 선대위원장이 2분이 더 있는데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 이 민주당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시고 네. 또 한 분은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 선대위원장에서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5인 공동체제다. 5명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너무 있다고 재밌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 호용제의 그룹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비과학적 의석수 얘기할 텐데 이거 두 자릿수가 궁금하네요.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점치셨는지 이따 듣기로 했고요. 네. 자, 사실상 지민 비조를 저는 뭐 서운해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은 비조가 지민을 지금 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여러 데이터상으로 네. 상당 부분 뭐 그런 정황이 보인다고 봐야죠. 어쨌든 이 힘이 여기도 사실은 아까 그 국힘 쪽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반영될 만큼 반영된 것처럼 남아있는 이제 또 부동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득표율이 진짜 중요해졌는데 요 관련해서 일단 재외동포 투표율이 역대급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선관위 발표로 아예 못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오늘 정말 재미있어요. 오늘 C일보가 이거에 대해서 일면 상단 톱에 네. 이면에
5단으로 통을 틀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게 분석을 했죠. 네. 의미 있게 어떻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별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또 데이터를 이렇게 봤습니다. 재외동포 정말 투표하러 가기 힘들어요. 저는 그나마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는 경우가 많죠. 전 지난 대통령 선거를 베를린에서 했는데 그 전 투표는 프랑크푸르트까지 가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사관에 다양스럽게 만들어져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자, 재외국민 투표율이 증가했다 역대급이라는 거에 대한 진실, 사실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도입된 게 2012년 총선부터 도입됐어요. 재외국민 투표율이. 네. 그때 반올림 한다고 치면 46%. 그다음에 2016년 총선에서는 41%. 그리고 2020년 총선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락다운이라든가 같은 거 걸린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24%. 네. 이번에 63% 나와가지고 네. 역대 최고인 건 맞고. 그리고 이 방식이 신청을 한 다음에 신청자를 100%로 가정하고 신청한 분이 총 15만 명이 살짝 안 돼요. 네. 한 14만 5천 명 정도 대충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14만 5천 명을 기준으로 63% 정도가 이번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는 전체 모수, 재외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이걸 뽑은 거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62.8%라는 건 이제 실제 신청한 분 신청한 대비라고 한 사람에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래서 우리 C일보라고 그랬는데 아, C일보. C일보. 네, 조선일보가 아니라 C일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투표율이 4.7%라는데 뭐 이렇게 역대급이냐고 하냐고 이제 막 이제 코를 죽였어요. 숫자를 봤는데 역대급 맞습니다. 역대급 맞죠? 예, 방금 제가 이제 예. 읊어드린 거. 그러니까 네. 기준이 모수가 뭔지를 모르더라도 일단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투표를 네. 하신 거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갈지가 궁금한데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봐야죠, 당연히. 그리고 재외국민 중에는 유학생들이 많아요. 네. 유학생들이고 아무래도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 3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가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네. 재외국민이 투표를 많이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고, 다만 전체 투표율은 올라갈까 아닐까. 혹시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총선 투표율. 지난번 총선 투표율이 참고로 66%여서 꽤 높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66%보다 더 올라갈 거다. 저는 이제 66%보다는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요? 제가 뭐 어차피 이거는 이제 주관적 판단의 영역, 여러 가지 정황상의 영역이 불가한 면이 있는데요. 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당신은 꼭 투표할 거냐라는 거를 2번 또는 3번 정도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네. 지난번 며칠 전에 1차 조사를 발표했는데 전체 투표율은 한 3.5% 이상 약간 살짝 더 올라가는 거 나왔어요. 네. 전체 합계로는. 근데 2030, 40은 약간 더 떨어지는 걸 나왔어요. 50, 60, 70에서 더 올라간다고 나오고. 네. 그래서 2030, 40이 과거의 탄핵의 에너지 등등에 비해서는 지금 뭔가 이렇게 기대감 이런 게 그때보다는 좀 낮은 게 아닌가. 이게 뭔가 이렇게 설레이고 희망을 꿈꾸고 이런 게 강할수록 좀 투표율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저는 그래서 한 61, 2% 정도를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투표율에서 제가 궁금한 게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네. 20대의 마음을. 네. 어디서도 읽히지 않는다. 이랬는데 슬슬 기사에 뭐가 검색량이 올라갔고 실제로 투표 의향에 대한 무언가 나타났다는 기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최근의 조사 중에서 에너지 경제신문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했던 건데요. 네. 여기서 재밌는 조사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 네. 비례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19.0%가 나오고 네. 국민의 미래가 30.2%가 나오고 네. 조국혁신당이 29.5%가 나왔어요. 대략 뭐 전체에서. 19, 30, 뭐 이제 30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30.2, 29.5니까. 근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20대만 쭉 불러드리면 네.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의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17, 25, 3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7, 25, 31.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20대에서 1등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30대에서는 22, 27, 18.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힘 비례가 30대에서는 조금 더 살짝 많이 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만 보면 네. 조국혁신당이 20대에서 1등한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전에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그때는 표본 오차 때문에 사실은 그대로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단서들이 좀 당구장피도 있었었는데 이거의 경우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 굉장하게 지금. 저는 이것도 봤어요. 조국혁신당에서 20대 검색량이 폭증했다.
그래서 지지율 1%였던 청년 표심이 대이동한다는 기사가 이제 어제자 경향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검색 그 유입되고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이제 네. 표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를 좀 두 가지를 좀 종합해 보면 네. 우리가 정치 고관여층, 중관여층, 저관여층, 네. 네. 뭐 고관심, 중관심, 저관심이라고 표현하면 네. 상대적으로 40대, 50대는 경제 활동의 핵심 인구 세대예요. 네. 네. 3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가 뭔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경제 활동의 핵심 세대여가지고 정치 사회 문제를 좀 더 많이 접하게 돼요. 정치 네. 사회 경제 문제를. 예. 근데 20대는 이제 뭐 입시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하거나 어디 뭐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역대 선거 같은 걸 보면 20대는 정치적 관심도를 평상시에는 관심을 좀 낮추고 있다가 선거일이 다가오면 투표는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슬슬 정치에 관심을 가져볼까가 한 박자 약간 늦어요. 그래서 지금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본선거 운동이 지난주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20대는 이제 어디를 찍을지 한번 여기저기 한번 네. 이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경향이 원래 선거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를 하면서 어디를 찍을지 고민에 들어갔다. 네, 관심을 고민에 갖기 들어갔다. 시작했다. 네. 그런 정도 지표로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론조사 의미를 보는데 사실은 보수 쪽은 응답을 좀 덜하죠. 네. 이게 또 지난주 3월 30일자의 시일보에 어마무시하게 또 크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여론조사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노리는 거죠. 보수의 의견이 덜 반영됐다. 그러니 앞으로 투표를 더 나와서 하시라.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개면을 아예 털어갖고 하셨습니다. 토요일자에. 네. 사전 투표가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늘 사전 투표를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주로 선거날 출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진짜 투표율에 엄청나게 호소를 하고 있고, 네. 내일 국힘 전체 의원 후보자들이 다 와서 사전 투표한다면서요. 네. 이게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죠, 그분들도? 그리고 사전투표가 하는 게 유리한 게 네. 역대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다 유리하게 나왔고요. 그쵸. 한 60% 좀 넘게 나오는 걸로. 국민의힘은 40% 밑에 나오는 걸로 나왔고 사전투표를 하면 네. 본투표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상황 생기면 본투표를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우리 뭐 언제 뭐 해야지 하는데 안 맞아요. 되는 일이 살다 보면 있는 것처럼. 뭐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플 수도 있고 뭐 본의 아니게 뭔가 어떤 가정사가 생길 수도 있고 세상 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회될 때 하는 게 네. 먼저 하는 게 그 지지층을 동원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게 명백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가 그동안은 뭐 소위 말하는 민주당 계열 쪽에 유리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뭐 국힘까지 나서서 엄청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 약간 하기 싫거나 내지는 정말 이 판 별로야 했던 사람들이 나가갖고 얼마나 할지에 대한 정말 알 수 없는 그 투표, 그게 결정적일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렇더라도 이 생각만큼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잘 안 바뀌어요. 네. 뭔가 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또 활발히 하다 보니까 네. 활발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이번에 투표하고 뭐 당일날 뭐 볼일을 본다든가 놀러를 간다든가 아니면 뭔가 뜻깊은 걸 보낸다든가 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고 거의 전체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투표는 본투표 때 해야지 약간 투표하는 맛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국민의힘이 독려하더라도 사전투표에서 딱 까보면 민주당 지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네. 기존과 크게 차이는 안 나 보인다 제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투표율은 저는 오른다, 소장님은 내린다 했습니다. 살짝 내린다. 네. 자, 마지막으로 총정리 하나 할게요. 이거 알고 투표하자.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식 입장이 여전히 151석이라는 몸을 낮추는 자세. 네, 151석 플러스 알파. 국민의힘은 심지어 90석이라고 한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살려주세요 버전이죠? 네. 어제는 재밌는 걸 발표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국민의힘은 90석 내지 100석밖에 안 될 것 같다. 민주당은 110석 플러스 알파다. 그래서 민주당이 110석밖에 안 돼? 재밌는 거는 지역구만이 그런 거예요. 네. 각각. 그래서 국민의힘은 90석 내지 100석밖에 안 된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추가하면 100석은 넘는다는 얘기기도 한 거죠. 네. 본인들 발표예요. 네. 민주당은 이제 지역구만 한 거였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저도 정리를 한번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마지막 정리. 여러분의 한 표가 실제 국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자는 취지에서. 자, 과반을 넘는 당이 있다. 그러면 이 당이 할 수 있는 일. 과반을 넘는 당이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총리를 마음 놓고 부결시킬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국무총리 후보가 있다. 그러면 약간의 심지어는 명분이 없어도 날릴 수 있어요. 그냥 반대표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총리를 함부로 못 앉히게 되고 과반에서 가장 강력한 건, 그리고 법안이 있을 때 땅땅땅 가결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안에 대한 과반 동의, 그다음에 뭐 과반 반대, 총리 인준 부결, 이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과반 수치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계시는 분. 아, 그거는 과반 1당 플러스 지금 국회의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왜 됐냐 그러면 2016년도에 민주당이 123석,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당시에는 122석이어서 민주당이 1당이 됐어요. 네. 그래서 1당이 그러니까 이제 과반을 넘는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거고, 과반이 안 되는 1당일 경우 다른 당과 협조를 통해서 네.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되는 건데, 과반이면 이제 국회의장을 배출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다 달라지는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장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국회의장이 계속 그걸 버티면 네. 실은 안건 상정을 못 하게 돼요. 과반이든 아니든가 무관하게. 네. 그래서 과거에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됐다라는 성격이 아주 강하다고 그렇죠. 봐야 되고요. 그 얘기 나왔었죠. 자, 총 국회의원 수가 300석인데 170석은 얘기 안 되고 왜 180석을 얘기할까요? 180석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현재 180석이 안 되면 이게 비중으로 5분의 3, 60%가 그래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180석 미만인 경우는 네. 소수 정당, 그러니까 180석을 아무튼 그 이제 정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되게 한 6개월 가까이 지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네. 6개월 가까이 지연을 시키는데 180석이 넘으면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래서 곧바로 법안을 상정하는 게 가능하고,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이 180석 이상이어서 했던 대표적인 법안은 임대차 3법이었어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뭐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임대차 3법을 후다다다닥 통과시킨 사례가 임대차 3법의 사례였었죠. 자, 근데 이 180석은 숫자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180석이나 줬는데 뭐 했냐. 이게 항상 나오는 문구여가지고. 네. 자, 180석이 넘으면은 후다다닥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0석이 넘으면 할 수 있는 일. 200석이 넘으면은 이거 이제 헌법이나 등등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100석이 넘으면 대통령 탄핵 발의안을 낼 수가 있고, 200석이 넘으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2016년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안이 통과됐었는데, 그때 이제 200석이었던 거죠. 네, 그때 네. 200석은 민주당 자체가 200석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계열, 당시 새누리당의 비박 계열 일부가 합류했다는 게 중요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탄핵은 자체적으로 200석이 넘냐 안 넘냐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쵸. 국민적 명분 있는 사안을 가지고 그 상대 정당의 비주류가 합류할 정도의 사안이냐, 그게 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 개정안을 낼 수가 있어요. 개헌. 그렇죠. 네. 개헌이죠.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 때 87년 이후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통과는 안 됐었는데 국회에서. 네, 네. 세 번째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국회에서 과반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 2년 동안 거부권 몇 번 받잖아요. 그렇죠. 한 뭐 5번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간호사법 등등 네, 포함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에 200석이 넘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를 재의결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200석이 넘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세 가지. 개헌,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거, 거부권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자, 근데 뭐 200석, 말씀대로 200석은 200석 자체가 아니라 그 이슈가 명분을 가지고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투표를 하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석 자체가 누가 일당이 200석을 갖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슈가 어떤 게 만들어진다라면은 범국회에서 동의한다는 의미인 거니까 이제 그런 사안인 것 같고. 자, 그러면 180석으로 돌아가서요. 민주당 혼자서 180석을 하기가 지금은 어쨌든 자기네 발표만 봐도 아닌데 이제 연대하는 경우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석을 합치면 180석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의석수를 구축을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네, 그런 가는 연동돼 있는 겁니까? 얘기니까. 네, 한우 네. 내기 들어갑니다. 네. 네, 최병천과 신혜선의 비과학적 의석수 맞추기. 한우는 내가 쏜다. 이게 여론조사 갖고는 의석수 맞출 수 없고요. 현장 투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데이터를 보고 하지만 비과학적입니다. 예. 어떻게 소장님이 가이드를 주셔야 돼요. 네. 네. 판단의 이제 근거 중에 하나는 연령별 투표율이 좀 다르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투표율이 좀 더 높고 젊은 사람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1, 2% 빼고 네,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1% 추가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현재 여론조사는 모든 연령대가 동일하게 투표한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가정에서, 거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점까지를 가정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민주당은 지역구 기준 민주당 148석 그다음에 국민의힘 104석 지역구 기준. 네. 그리고 거기에 세종의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1명 네. 무소속 최경환 후보 1명 네. 해서 이렇게 되고요. 네, 네. 비례대표 기준으로는 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 기준 12석 네. 국민의힘이 17석 네. 해서 합계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의 지역구를 다 합치면 160석 네. 민주당은 160석 160석. 국민의힘은 121석 121석. 그런데 민주당 이 중에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5석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독자 의석수는 155석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14석 네. 그리고 개혁신당 2석 네. 새로운 미래 지역구에서 1석 녹색정의당 1석 무소속 1석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어쨌든 그 세부적인 거 빼면은 민주당은 160석, 네. 그다음에 국힘은 121석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에 비교하면은 20석이 민주당이 일단 줄어드는 네. 거네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비례석은 14석으로 보셨습니다. 네. 저는 소장님의 이 분석에 근거한 거에 더 비과학을 더하고 희망은 재외동표의 투표율과 네. 지금 이제 어디를 지지할까 고민하고 있는 20대층에 대한 것들을 희망의 보따리를 비과학적으로 담아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165석, 국민의힘은 114석, 조국혁신당은 16석. 오, 훌륭합니다. 네, 이게 이제 비과학적 의석수 맞추기 한우는 내가 쏜다입니다. 네. 예, 한우는 내가 쏜다이고 그 다음에 그 냉면과 된장찌개는 아까 뭐로 했지요? 투표율. 다른 정당들 의석을 다 뺏어와야 되겠네요. 네, 다 뺏어왔습니다. 165대 114대 16을 하면 그러니까 특히 비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을 20석을 가는 순간 민주당석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국힘 쪽에 여전히 고민하는 국힘 쪽을 좀 더 많이 뺏어왔군요. 예, 네, 예. 아니 하나씩 뺏어왔습니다. 하나씩 뺏어왔고 121석 대 114석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국힘 의석을 서로 뺏어온 7석 거예요. 뺏어온 거죠. 7석. 네. 네. 그리고 이제 투표율은 66% 밑으로 갈 것이다. 저는 위로 갈 것이다. 네. 이게 원래 술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 네. 유튜브의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 네. 지상파에선 절대 할 수 없는 네, 지상파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 당사자들은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하겠죠. 유권자인 우리도 조금은 심각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주 심각하진 말고 네. 누구 말대로 투표가 제가 한 개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참고로 투표는 우리는 2개입니다. 지민, 비례까지? 비조, 예. 비조, 지민. 네. 예. 윈. 자, 그래서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소장님은 민주당 160석, 국민의힘 121석, 조국혁신당은 14석, 신내선은 165석, 114석, 116석으로 지금 비과학적 내기를 했습니다. 저 이 내용 커뮤니티에 올릴 거니까 누구를 지지할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느 생각에 근접하신지 투표해 주십시오. 저희 추첨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17만 구독자 힘 써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요 10일 날 투표하고 11일 날 이 소장님이 그날 새벽 2시부터
네. 왜 이렇게 인기가 좋으십니까?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지금 기조입니다. 11일 날 투표 결과 보면은 반성문 조금 쓰는 걸로 해요. 네. 선거 분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라고 반성문. 우리 초기에 지금 헛발질 했잖아요. 데이터 네. 분석을 했지만 네네. 11일 날 저희는 오전 10시에 저랑 같이 소장님 다시 나오셔서 이번 총선에 대한 결과 듣고 이제 이 결과는 정말 저희 예상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석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11일에 감사합니다. 봬요. 네. 네. 11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